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션 C-2 중미 정체성 21세기 현상과 담론이라는 부제로 C2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의 김창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세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토론은 김희순 선생님 한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탈식민적 이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의 김은중 교수님께서 20분 동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 잘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PPT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걸로 하면 안 되네. 이걸로. 예, 괜찮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주제가 사실은 중앙아메리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라틴 아메리카 전체적인 문제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1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탈식민적 이행입니다. 최근에 이행 담론이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이행에 관한 서사, 상상력, 제안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행 담론은 위기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이든 전 지구적인 차원이든 어떤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위기, 뭐 기후변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 어떤 상황, 이런 문제, 그래서 위기와 관계도 있는데 그런 위기의 문제가 지난 몇 세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대 문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지배적이었던 사회적 삶의 모델과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 담론이 내걸고 있는 문제는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겠죠. 그런데 자꾸 지금 저 위아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이게 책 제목입니다. 1917년에 레닌이 쓴 책 제목이 이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레닌이 지금 피할 수 없는 파국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첫 문장. 그래서 위기 상황에 부딪힌 러시아에서 무산 계급의 즉각적인 행동과 국유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경문성 팜플렛에 가까운 그런 책이었는데요.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무장공기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우리말로 1990년 1월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번역된 지 1년 후에 임박한 파국이 사실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였다는 거죠. 사회주의 블록이 붕괴되는 현상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의 종언, 자본주의는 승리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뭔가 더 이상 이행할 단계가 없이 이제 어떤 역사의 종언이라는 그 명제에 마주쳐 있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아니면 그 뒤로도 여전히 일상화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또는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팬데믹 뭐 이런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이행담론과 라틴 아메리카 문제로 들어가 보면 이행담론이 라틴 아메리카에 좀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던 게 8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에르모 오도넬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문제를 다루었죠. 198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 전 지역이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에 이행하고 있다. 뭐 위임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했고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제는 어떤 국가적 차원이었고 또는 정치적 차원의 상부 구조의 변화에 주목한 이 문제에 너무 국한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8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던 이행 담론은 정치적 민주화에 굉장히 방점을 뒀지만 그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이런 그 이행 담론의 새로운 문제 설정이 등장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행이라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가는 것인데 또는 어떤 국면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 이행이 과연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가 라는 문제의식이 90년대 이후의 이행 담론에서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그건 어떤 민주주의로 이행이나 이런 문제들은 어떤 학계나 엘리트 또는 정치 집단 안에서의 얘기라면 90년대 이후의 이행 담론에는 이런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가 등장한 때문이고 그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는 크게 이제 원주민, 아프리카계 흑인, 농민 이런 사람들이 사회운동의 주류로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이행 담론의 세 가지 의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행이라는데 과연 이행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두 번째는 그런 이행 담론을 지배하는 시간 개념에 대한 전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과 2와 다 연관된 거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행이라는 것이 어떤 그 이행이 포괄하고 있는 어떤 총체성의 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게 사회 구조의 문제냐, 국가의 차원이냐, 아니면 전지구적인 문제냐? 이런 문제가 세 번째 어떤 이행과 총체성의 관계에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행의 시작과 끝이라는 문제로 다시 얘기를 하면 아까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한 원주민, 아프리카계 흑인, 농민들에게 이행이 장기 지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주민에게 이행은 아프리카의 정복과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부터라는 겁니다. 80년대 이행론이 이런 것을 군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라는 그 짧은 시기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메리카 정복 그리고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이행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어디서 끝나느냐? 원주민의 자결권에 대해서 완전한 인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끝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아프리카계 흑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고 인종차별을 바탕으로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노동착취와 원시적 축적 상태의 종식, 그때 아마 이행은 끝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농민은 약간 그 이행의 시작이 뒤로 오지만 독립과 더불어 시작된 토지의 수탈, 과도지배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고
그런 토지 개혁이 완결되는 상황에서 이행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이행 담론에는 이런 새로운 정치적 주체 행위자의 등장과 더불어 이행이 완전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행을 지배하는 시간 개념이 전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행이라는 개념의 밑바탕에 있는 시간 개념은 어찌됐든 서구 근대성의 토대가 되는 직선적 시간 개념, 진보적 시간 개념이죠. 그래서 이행이라는 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단선적 행로입니다. 좀 더 계속 발전을 추구하는 진보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이행 담론에서는 이행이 식민 이전의 선조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또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에게 혹은 농민들에게 여기 굉장히 좀 문제가 전복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 운동에서 과연 선조의 과거로 이행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그 역사적 퇴행 아닌가? 그것이 무슨 미래의 창조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의식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 운동이나 지금 80년대 이후 90년대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운동이나 아프리카계 흑인 운동이나 이런 그 운동을 보는 관점이 이런 곳으로 옮겨오지 않으면 진보적 시간 개념에서 과연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건데 해서 뭘 할 건데 그런 사회운동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세 번째는 이행의 총체성과 관계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원주민이나 아프리카계 흑인이나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주관, 코스모비전, 또 뭐 세계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의 어떤 우주관은 존재론적 이원론의 바탕을 두는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자연과 문화의 분리, 주체와 객체의 분리, 혹은 이런 것에 토대를 둔 우리와 그들의 분리, 유럽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서구 문명과 그 나머지 세계들과의 어떤 분리, 이런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계, 코스모비전은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 단일한 세계, 단일한 하나의 세계, 원 월드 월드라는 존 로가 얘기한 텀인데요. 우리가 이제 유니버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대적 주체가 객체로서의 자연을 또는 비인간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그런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브루노 라투로가 얘기한 그런 문제 의식인데 첫 번째 이분법,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 문명은 이런 어떤 그 존재론의 시작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로서의 자연과 인간 존재의 문화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와 그들의 분리가 시작됐다. 이게 식민주의의 어떤 그런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들은 분리가 되지 않고 자연과 문화가 분리되지 않고 하이브리드로 막 연결되어 있는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근대인들은 위에 상부층에 있는 자연과 문화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왔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그 세계관 속에서 어떤 발전, 진보, 경제적인 어떤 뭐 이런 문제들에 지금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임박한 파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한 건데요. 외적 분할, 내적 분할. 어떻게 보면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것은 근대인이 도착한 겁니다. 유럽인이 도착했다는 말은 설명이 약간 부족한 거라고 요즘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인이 도착했다. 비근대인의 대륙에. 그리고 근대인들은 그렇게 자연과 사회를 분리해서 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자연과 사회들이 중첩돼서 살고 있는 그들을 또다시 분리시키고, 그 외적 분할, 콜로니얼 디바이드. 그래서 외적 분할에는 이제 근대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미개인이라든지 또는 비생산적인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위계 질서에 의해서 그들을 근대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근대인들이 뭔가 계몽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그리고 괄호 안에 그 문제가 이건 뭐 그냥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이행 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유니버스라는 원 월드 월드에서 A World of Many Worlds라는 유니버스에서 플로리버스로의 이행을, 이것도 이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진보적인 개념의 이행은 아니지만 뭔가 전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니버스의 플로리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자연과 문화, 우리와 그들을 끊었던 고르기아스의 매듭을 다시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해결하는 방법도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경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지 않으면 아마도 이런 팬데믹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 World of Many Worlds라는 것은 이렇게 근대적 우주가 유일한 우주라고 주장해왔던 근대 500년의 역사를 이제는 그렇게 우주를 보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의 세계관으로 근대 세계관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우주관이 쫓아내고 억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왔던 원주민의 세계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플로리버스라는 것은 가능한 다른 세계입니다. 세계 사회 포럼에서 얘기했던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그 다른 세계라는 것은 뭐냐? 플로리버스라는 겁니다. 플로리버스. 그래서 플로리버스, 이미 가능한 다른 세계는 다른 세계들이 존재하고, 즉 제국주의와 세계화에 의해 종속되기 이전의 개별적인 지역의 삶과 역사의 바탕을 둔 식민적 차이의 세계들이 존재한다. 그거를 위계 질서로 보고 억압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그렇게 본 다음에는 이제 전 지구적 방식의 다른 방식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재구축해야 된다. 다른 세계들이 배제되지 않고 포함되는 하나의 세계. 이것이 원주민들이나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행의 어떤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뭐 ignorant, 뭐 inferior, 열등하고 무지하고 뭐 전통적이고 미신적이고 그게 원주민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근대인으로 만드는 것, 그게 국가의 목표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실은 원주민이라는 것은 혹은 원주민적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종족적인 표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다른 형식과 대안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당한 피식민지 혹은 정복당한 자들이 모두 원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원주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인정하고 뭔가 플로리버스로 모든 많은 세계들이 가능한 하나의 세계로 이행하는 것, 그게 지금 21세기 라틴 아메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탈식민적 이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종합 토론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 발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과테말라의 평화협정 이후라는 제목으로 아주대학교 박구병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사학과 박구병입니다. 제가 함께 검토하고자 하는 주제는 과테말라의 평화협정과 특히 그 평화협정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한 그 정리 수준이라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저수를 한다든가 하면 이런 요소들을 골고루 얘기해야 되겠지만 앞부분 간단하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과테말라의 평화협정을 얘기할 때 당연히 그 전제가 되는 시기는 내전과 관련이 있고, 그 내전은 역시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열띤 냉전의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 것입니다. 1996년 아까 최진숙 선생님 발표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정표 이후에 그럼 굉장히 행복했던, 아니면 그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순간의 약속이 어떻게 이제 지켜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추적 역시 중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평화협정 이후에 흔히 과거사 정리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활동이 진행이 됐고요.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예컨대 이제 특정 인물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근데 그런 어떤 좁게 보아 정치적인 문제 이외에 더 넓게 과테말라의 일종의 사회적 안정성, 또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다양한 과제들이 제기되었고, 최진숙 선생님 역시 이제 강조해 주셨지만 그 원주민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이 많은데요. 그걸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개관하면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1950년대 초부터 길게 보아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본격적인 냉전 대립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이제 쿠바 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굵직한 사건이 있고요. 그것에 굉장히 이제 자극받은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의 또 집단이 자국의 이제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내전이 이제 펼쳐지죠. 과테말라의 경우는 적어도 1960년부터 1996년까지 36년, 콜롬비아는 그보다 약간 더 늦게 이제 시작 시점을 언급하는데요. 대략 1960년대 중반에서 무려 이제 2016년까지 지속됐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냉전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 열띤 냉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냉전이라는 게 이제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차가운 이념 대립 또는 군사적인 현상 유지, 궁극적인 대결을 상정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군비를 확충하는 이런 기간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또 중요한 지적이 그 냉전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제 열띤 냉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장기 내전이라든가 또 내부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그것이 이제 내부의 충돌로 비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경우에도 아주 뚜렷하게 나왔지만, 이제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을 한 이후에 게릴라 세력의 이제 저항이 시작됐고, 그것을 또 군부가 억압하는 카운터 인서전시 정책들이 이제 펼쳐지고, 대략 이제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를 제2의 또 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테말라의 내전기의 여러 가지 피해는 특별히 두 번째 냉전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냉전 그러면 역시 이제 미국과 소련의 대립적인 양상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관해 이야기하자면 이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상당히 비대칭성이 있었다는 건, 대신 이제 쿠바의 존재가 부각되기도 합니다만, 이 쿠바의 붉은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제가 어떤 책에서 따온 건데요.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friendly dictators, 그러니까 미국의 크게 이제 그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은 또는 우호적인 독재자. 이제 밑에 보시면 과테말라에 카를로스 카스티요 아르마스 정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954년에 CIA의 이제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과테말라에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집단이죠. 과테말라의 본격적인 내전은 1960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 혁명이 성공을 한 1959년과 밀접하게 이제 연결해서 이해하곤 하죠. 자, 그러다 이제 36년간의 이제 내전을 어떻게 이제 그 정리하느냐. 그래서 과테말라의 평화 협정이 1996년 12월 19일에 체결이 됐는데 그때 이름이 엘 아쿠에르도 데 파스 피르메 이 두라데라입니다. 말하자면 확고하고 지속적인 평화의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역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역시 이제 유엔의 후원 아래에서 1994년 6월 그러니까 평화 협정이 체결되기 2년 반 전에 이런 식의 이제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번역을 하면은 이제 역사적 진실규명위원회 다소 이제 어색하게 돼 있는데요.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흔히 이제 과거사 정리 또는 언론 용어로 과거사 청산 얘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는 이제 진실규명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세대가 어떻게 그것을 곱씹고 말하자면 내면화하느냐 그 과정, 과거사 성찰이라 할까요? 그 면이 이제 중요한데 역시 이제 그 기본은 우선적인 과제는 진실 규명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역시 유엔의 후원 아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위원회의 이름이 이렇게 진실 규명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한 5년간 이제 거의 4년 넘게 이제 활동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뒤이어서 유엔 인권감시단이라고 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이런 여러 의제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검증하는 유엔의 감시위원단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과테말라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데 과테말라 평화협정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테말라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서 그 역할을 굉장히 이제 확대해 나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평화협정의 중요한 내용을 과감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군부로부터의 독립적인 보안부대, 그러니까 군부의 영향력을 어떻게 축소시키느냐가 역시 중요한 축이었고요. 그래서 군의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병력 감축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군과 더불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한 일종의 준군사 조직이라 할까요? 이거는 이념적으로 이제 정부하고 굉장히 가까운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자경단,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 지역을 지킨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원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탄압에 활용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약간 뜬금없이 이제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하고 관련된 일련의 흐름에서 뉴욕의 주코티 공원에서 연설한 대목입니다. 2011년에 했고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축제는 쉽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다음 날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과연 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것 또는 의미가 있고 그래 또 다른 측면은 축제와 같은 기억할 만한 순간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느냐 역시 이제 어쩌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거사 정리 작업이 이 CHE를 중심으로 됐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4년의 이상의 시간을 투여해서 약 8,000여 건의 증언을 접수한 후에 1992년 2월에 조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정부 공식적인 보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테말라의 경우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시면 대주교국 인권국에서 즉 말하자면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또 다른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과테말라 눈까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거의 4년 가까이 여긴 조사한 걸로 되어 있고요. 조금 이제 그 몇 가지 비율은 다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건수들을 다소 중복된 측면이 있지만 두 군데서 이제 조사를 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과테말라 메모리아 데 실렌시오는 공식적인 과거사 정리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한 것입니다. 99년 3월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과테말라에 방문해서 내전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미국이 담당한 역할에 대해 사과하는 뭐 그런 일종의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 침묵의 기억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인데요. 20만 명 이상의 피살, 그다음 150만 명, 그다음 뭐 실종자도 만만치 않았고 150만 명 이상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이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 행위의 93%가 군부 또는 이제 준군사 조직인 암살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텐데요. 그다음 이제 URNG라고 하는 그 과테말라의 이제 혁명 연합 게릴라 단체죠. 그 책임은 한 3% 정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테말라 눈까마스의 경우는 이 비율이 살짝 늘어납니다. 게릴라 단체들의 책임이 한 10% 수준으로 높아지지만 어쨌든 한 90대 10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최진숙 선생님 강조하셨던 이제 라디노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피해자 중에 이제 17%는 라디노, 그러니까 이제 혼혈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 나머지 이제 83%가 마야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과테말라의 문제적 인물 호세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군부의 실력자로서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또 이런 작전을 펼칩니다. 일종의 초토화 작전이었고 이것을 결국 과테말라 침묵의 기억은 제노사이드로 이제 규정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 평화협정은 계속 이제 난항을 겪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면책 부분인데요. 인뿐이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고 그 사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헌법 개정안이 이제 승인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1999년 5월에 이 국민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리오스 몬트라고 하는 인물, 뭐 한국의 누구하고 굉장히 겹치실 텐데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 그분의 경우 그 사람의 경우 이제 제노사이드의 주역이자 강경한 군부의 상징이고 1999년 이후에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정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장으로서 면책 특권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변화된 게 이제 2004년 이후고요. 이제 리오스 몬트에 대한 이제 가택 연금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2004년 7월부터 이런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도 있고, 2009년 9월에는 이 준군사 조직 암살단의 아마 지휘관이었을 텐데요. 이 펠리페 쿠사네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일종의 구금 조치가 처음 시작되고, 그다음에 2009년 12월에는 이 퇴직 대령에게 53년형이 선고됩니다. 이것이 이제 내전 시기 범죄에 대한 첫 유죄 판결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또 2011년 8월에는 이 도스 LS 촌락 사건의 학살에 대한 그 책임자 4명에게 종신형, 보시면 이제 6060년이라고 하는 이제 기막힌 그 유죄 그 기간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 30년씩 예를 들어 그 학살의 희생자가 한 201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30년씩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과거사 정리 보면은 이런 식의 판결이 많은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리오스 몬트의 재판도 결국은 2013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래서 2013년 5월에 대법원이 이런 식의 이제 그 판결을 내립니다. 제노사이드 혐의 50년, 반인륜 범죄 30년에서 징역 80년.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집권 세력의 제노사이드 혐의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판결을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은 이 면책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 계속 갇혀 있다가 결국 침해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어디선가 본 듯한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요. 결국은 이제 2018년 4월에 리오스 몬트가 사실은 이제 그 형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 사이에 군부에 그 예전에 몸담았던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5년 9월에 퇴역 장군 출신인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었다가 부패 혐의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데 이 오토 페레스 몰리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군이 제노사이드를 범했을 리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그 부패 혐의 때문에 이제 기소 전에 이제 사퇴를 한 뒤에 이 정치 불신이 이제 계속되는 과정에서 2016년 1월에 전직 코미디언 출신인데요. 또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이제 복음주의 계열의 인물이었던 지미 모랄레스가 대통령에 선출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개혁이 결국은 이제 교착 상태에 이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면책의 문제는 이게 그 과거사 정리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인물만이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2009년에 미주 인권위원회의 표현에 따르면 과테말라 범죄의 98%는 미해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범죄 자체에 대한 어떤 기소와 유죄 판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특히 여성 사례는 98%가 미해결. 한마디로 비합법적인 살인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2009년에 냅니다. 또한 이제 그 원주민의 어떤 토지 소유에 대한 여러 불평등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적, 이 토지 등록 제도의 정비라 할까, 보건의료 제도의 정비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그거에 대한 민간 부문 기득권층의 반발도 이어집니다. 동시에 이제 외국의 지원도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데가 이제 시다라는 그 기구 같은 데입니다. 이 스웨덴의 외무부 산하에 있는 국제개발협력청인데요. 상당히 이제 적절하게 이제 자금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원주민과 여성 권리 증진 부문에 굉장히 그 많은 후원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UN 기구 중에 또 CICIG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요. 번역을 하면 뭐 면책 방지 또는 반부패 국제위원회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면책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유엔도 이제 상당한 관심을 가졌는데 2006년 12월부터 활동을 하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랄레스 대통령 시기에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뭐 이런 옥신각신한 과정을 이제 이루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셨듯이 이제 주기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4년 단임입니다. 그리고 계속 뭐 이제 그 선거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인권의 공정한 보장과 또 이제 실질적인 개혁의 진전 이거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된다는 문제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제 그 개혁의 내용이 조금 더 진전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또 왕년에 어느 나라에서 이제 본 듯한 표현이실 텐데요. 두목 정치와 탈당 변절의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당을 옮기는 문제들 뭐 이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가우디스모는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트란스푸기스모 그래서 변절 또는 탈당의 반복. 그다음 좀 전에 CICIG 사례에서 보셨듯이 그런 이제 UN 또는 이제 거기 참여하는 국가들의 주로 이제 비정부 기구를 이제 포함한 건데요. 거기와의 협력 문제랄까. 그다음 또 이제 치안 불안의 문제, 뭐 이런 정말 지속적인 평화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최명호 부산대학교 교수님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은 뭐 자,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부산의과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지금 줌으로 하시는 건가요? 녹화군요. 예. 그럼 녹화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부산의과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최명호입니다. 전염병과 면역체계로 형성된 라틴 아메리카의 생태적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저희 큰애가 다니는 유치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밀접 접촉자로 이 구분이 돼서 저희 가족이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색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 찾아뵙고 그리고 발표장에서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 동영상 혹은 녹음된 음성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가 코로나19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또 자가격리의 상황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참 이게 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처음 이 학술대회에 그 발표를 섭외받았을 때는 중미 카리브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수가 있겠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부분별로 좀 나누어져서 연구를 하던 것을 좀 이번 기회에 포괄을 해서 또 그전까지는 없던 개념인 생태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했는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큰 또 역사도 있고 한때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뭐 작은 다툼서부터 큰 전쟁까지 일어났던 그 기록들이 있죠. 특히 뭐 반만 년 혹은 뭐 그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특히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뭐 이 과거형으로 얘기해야 될지 현재형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갖고 있었죠. 예, 지금은 사실 약간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사전을 보면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자기 내부의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자아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공동체적 특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 비평에서는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뭐 그 주체라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의 일부로 다룬다고 하는데 뭐 이미 알려진 것처럼 주체는 언제나 유동한다. 그 어떤 그 액체와도 같은 성격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부터 바우만의 책 제목도 생각이 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달성되지 않는 전체성과 자아됨의 환상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달성되지 않는 뭐 어떤 면으로 보면 시지프스 신화와 비슷하게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해체되고 뭐로 모이는 것 같은데 다시 해체되고 뭐 이런 경향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서구 유럽적인 개념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동북아는 좀 다른 거 아니냐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어떤 특징 혹은 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비추어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같은데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동질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체성은 역시 그 민족 정체성 혹은 국가 정체성이 그 가장 크게 혹은 중요하게 기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역사에서. 그래서 뭐 저기 리퍼블릭, 플라톤의 리퍼블릭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그 르낭과 피테의 그 예를 좀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 PPT에 표시를 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노애락을 같이 한다면 단결되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감정을 공유하는, 그리고 그 감정 중에서 특히 뭐 고통이 됐던 기쁨이 됐던 그것을 함께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단결되어 있다, 국가적 정체성이 굉장히 함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불 전쟁 당시의 상황인데 사실 프랑스와 독일은 뭐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작품과 뭐 많은 에세이에서 서로 간의 어떤 적대감뿐만이 아니라 자기 국가의 동질성, 국가의식, 국가 정체성 등을 드러내는 많은 예시가 되죠. 그래서 르낭의 개념은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기꺼이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국민의식의 존재는 개인이라는, 그러니까 뭐 자아가 됐던 한 개인이 계속적인, 그러니까 매일 국민 투표를 본인이 선택을 해서 희생의 표를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리고 조국에는 피테의 개념인데 좀 뭔가 어떤 불꽃, 마찬가지로 희생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조국의 불꽃, 모든 것을 불태우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어떤 타오르는 어떤 애국심 등을 표시하면서 국가의식, 국가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이것 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크라테스는 기쁨이나 희노애락 모두를 얘기했습니다만 고통을 예를 들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르낭과 피테는 마찬가지로 희생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희생이 필요한 부분은 과연 어느 때인가? 역시 위기에 빠졌을 때일 것 같습니다. 즉 국가적으로 위기가 빠졌을 때, 즉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국민의식 혹은 국민의 정체성, 하나가 됨,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됨 등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셸 푸코가 주목한 것은 안전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안전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통치의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얘기하면 내가 속한 국가 혹은 뭐 공동체가 자기가 믿고 있던 방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즉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 아래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 메커니즘의 본질은 환경의 통제와 관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셸 푸코는 근대국민국가가 탄생하고 나서 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탄생했지만 동시에 통치의 대상으로서도 어떤 양면성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통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그 전염병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 즉 국가가 통치한다는 것은 원활하게 국가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통치를 하는 쪽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의 전술이라는 것은 르낭의 개념과 비슷하게 공적인 것, 사적인 것, 국가적인 것, 비국가적인 것을 매 순간 정의해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공동체가 정상화되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안전 메커니즘이 전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과 신념, 뭐 확신 등이 있어야 모든 권력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인구라고 표현했는데 통치 대상으로서의 인구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시민 뭐 이렇게 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뭐 설명을 하게 되면 근대국민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미셸 푸코의 관점으로는 안전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기능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 뭐 이것을 소셜 카피탈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믿음 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희생과 고통의 부분 그리고 안전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위기 상황에서밖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체성이 드러나고 특히 국가적 정체성 혹은 민족 정체성이 드러나고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뭐 역설적으로 그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태적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사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연구를 통해서 생태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태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을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 동시에 어떤 인위적 영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민족 정체성은 감정적 교감을 기반으로 하며 이 감정적 교감은 희생을 감내할 정도의 어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 등등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시 감정적 교감이라는 것은 뭐 굳이 뭐 서구 철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질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게 뭐 구분되고 있습니다. 뭐 존재의 본질이냐 아니냐 감정적인 것은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순간적인 것이며 그 다음에 영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또 조작이 가능하고 또 인간의 뭐 본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선동당하거나 감정 등은 굴절하거나 조작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해체되고 또 만들어지고 해체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저는 생태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기능해 왔는가를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가 바로 집시와 흑사병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1349년, 그 다음에 주황색이 제가 순서 좀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건너온 흑사병이 건너온 게 1347년, 48년, 49년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도 흑사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퍼져왔고 시기적으로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에서 이게 남쪽 북쪽을 좀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지금 굳이 얘기한다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퍼져갔다. 즉 예전 로마 제국의 영토를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에서 남으로 북으로 퍼져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헌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집시에 대한 유래가 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최초로 등장한 것이 1348년, 그 다음에 러시아에는 1500년, 그리고 바르셀로나 지역에는 1447년, 뭐 이렇게 처음 등장한 연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48년으로 본다면 흑사병이 한창 유행할 때 등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흑사병이 유행한 이후에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유럽에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흑사병의 유행 시기가 굉장히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집시의 경우 그 집시에 대해서 뭐 플라멩코를 연상하면서 스페인의 집시만을 많이 연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동유럽도 집시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집시의 그 흔적이 있고 그런 집시 왕에 대한 전설도 있고 그리고 집시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 체계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따라서 집시 거주 지역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을 뭐 현재까지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와 비슷하게 혹은 약간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만의 옷과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들이 지역의 물론 동화 완전히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뭐 집시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기가 흑사병이 대유행했던 시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죽어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공교롭게도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뭐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현재의 기준으로 그 당시에 집시들이 어떻게 될까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상상입니다만 1년에 집단들이 뭐 트레일러가 됐던 뭐 21세기 마차를 타고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뭐 자동차를 타고 막 나타난 거죠. 뭐 걸어서 이주한 뭐 난민과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스크도 안 착용하고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뭐 캠핑장이나 뭐 이런 데서 뭐 거주하면서 막 이렇게 밤에는 술 마시고 놀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제 거주 지역 근처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이들이 흑사병을 전파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 물론 그 동쪽 아시아 쪽으로 보입니다만 에서 이주해 왔는데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흑사병이 대유행할 당시에 유럽에 들어와서 물론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분명히 빈 곳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곳을 자연스럽게 차지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흑사병이 유행한 곳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병에 어느 정도 면역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믿음 정도는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는다. 이게 그 당시에는 뭐 현미경도 없고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염병이 돌면 역병이 도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전염병이 도는데 어떤 사람들은 몸이 까맣게 타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까맣게 되면서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멀쩡하게 막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혐오와 그 차별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물론 집시라는 뭐라고 할까 민족이라고 보기도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집시라는 공동체가 보여줬던 이 모습들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찾아보면 집시도 흑사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수준이라면 분명히 좀 생리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집시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어떤 면역 체계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데이터로 문헌학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흑사병이 유행했던 연도와 유럽에 그 집시들이 등장했던 이 연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추론하는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집시 케이스
물론 여기선 추론입니다만 라틴 아메리카의 케이스는 굉장히 확실한 데이터와 그리고 그 어떤 생리적 연구까지도 이루어진 케이스로서 굉장히 재밌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여러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두 가지를 일단 예를 들었는데 수리남 케이스입니다. 수리남 케이스 플랜테이션 농업이 막 발달하고 이러면서 뭐 상강 무역, 그 다음에 흑인 노예들 뭐 이런 거 뭐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8세기 초부터 중엽까지 이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이 물론 그 대서양을 건너서 그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오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만 플랜테이션 농업의 노동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흑인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 흑인 노예들이 정글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사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뭐 콜롬비아에서부터 흑인들이 이주한 곳에서는 뭐 어렵지 않게 규모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만날 수 있는데요. 뭐 중서 아프리카의 식습관 중에서 이 쌀을 재배해서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모짜리를 만들고 이렇게 벼를 심는 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웅덩이를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정글에서 또 그 강가에 살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수원을 찾는 건데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말라리아도 유입이 됐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배에 이 모기들이 아프리카의 모기들이 이렇게 타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식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바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물탱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쌀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짜리를 만들고 하면서 무릉덩이가 많은 곳은 모기가 자라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그 말라리아의 노출 빈도가 심했던 흑인들은 상대적으로 말라리아의 면역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말라리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유럽에서 유행한 말라리아는 인간 사이에서 유행한 게 아니라 동물 사이에서 유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도망간 흑인 공동체, 도망간 노예들, 이 흑인 공동체를 제압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1200명 정도의 그 군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유럽까지 돌아온 사람들은 100명도 되지 않았고 건강하게 돌아온 사람은 2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법이 없는 질병으로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기후나 환경 탓이다 뭐 이유를 잘 모르니까 결과적으로는 말라리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 발표가 굉장히 늘어져서 우리 예정된 시간을 생각할 때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으로 나중에 틀어주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뒤에 우리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고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고려대학교 김희순 교수님께서 종합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의 김희순입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세 개의 글을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글들이지만 비슷한 맥락은 하나 있다고 느껴지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하셨던 이제 최명호 선생님 거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글이 가장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랑 많이 관련이 있어서 이제 열심히 읽었는데요. 근데 이 최명호 선생님께서 그 내신 주제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과학을 하거나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혹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질병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게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이라든가 역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근데 별로 안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질병과 관련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게 이제 오늘 그 말씀하신 흑사병도 그렇고요. 흑사병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이제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사람이 많이 죽음으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엔클로저가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뭐 흑인 노예를 데려오지 않은 게 말라리아의 내성이 없는 백인들이 자꾸 죽으니까 뭐 흑인 노예를 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신다는 면에서는 저는 이 그 최명호 선생님의 이러한 시도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그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국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가 그 해야 되는 역할이 대부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보 그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나타나는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본적인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국가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떨어져서 앉고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 권리들 먹고 살아야 할 권리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할 권리 그리고 내 집에 앉아서 이렇게 그 있어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이 쿼런틴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로 다 이렇게 다 뺏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국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는 아니지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지만 그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즉 그런 것은 결국 국가가 예전에는 그냥 우리에게 미치던 영향력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이 강했다면 이제는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를 국가가 결정하는 나아가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그 생존율 내지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확률을 결정짓는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들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고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도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코비드라고 하는 굉장히 그 갑작스럽지만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에 의한 건데 그게 결국 가서는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그렇죠. 국가의 역할을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증폭시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시대는 국가 역할이 굉장히 적었다가 수장자본주의 시대 때는 국가 역할이 커졌다가 신자유주의 시대는 다시 국가의 역할이 작은 게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졌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코비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네크로폴리틱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죽음의 정치학 내지는 뭐 생명지정학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굉장히 길지만 결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가 이전에는 살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면에서 김은중 선생님의 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드는 생각이 김은중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유럽이 주도하는 그래서 유럽의 식민지가 대부분을 이루었던 이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기는 거의 한 500~600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유럽의 그러한 현대의 그런 발전론적인 사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몇백 년간 어떤 유럽이 지배하고 그리고 유럽의 어떤 유럽 중심의 그리고 뭐든지 이제 유럽이 우선순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원주민들도 우리가 옛날에 원주민 사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후퇴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꼭 당연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지금 유럽이 굉장히 뭐든지 다 유럽이 앞선 것 같고 그들이 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과연 그러한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된 게 몇 년 정도 된 것 같냐. 그거는 불과 200~30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것을 시작한 게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도착 이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이제 말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아시아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새로운 국제적 노말이 되는 것도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내지는 그게 일종의 전이 그렇죠. 유럽 중심의 사회에서 아시아 중심의 사회로 어떤 전이를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바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돼?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박구병 선생님 제가 세계를 하느라 박구병 선생님 거는 제가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르벤스와 아르바스 그러니까 아르벤스 정권에서 아르마스 정권으로의 그러한 이행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혹은 메카시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저의 평소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었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의 라틴 아메리카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뭐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의 불량주택 지구 문제라든가 아니면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끝에 있는 게 물론 그 앞서는 식민주의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20세기 신식민주의를
펼치면서 또 그것을 펼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어떤 그 칼로서 휘둘렀던 그 냉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적인 칼,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그 같이 동조해서 자기네 기득권을 그 지켜낸 그 라틴 아메리카 엘리트들의 그러한 그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이 스페인의 식민지라고 하는 게 라틴 아메리카의 그 구조를 굉장히 바꾸어 놓은 그러한 것이었다면 20세기 들어서 그 미국의 신식민주의와 그리고 이제 그 엘리트들의 그 자기네들의 어떤 그 기존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결국 그 바꿔져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고착시키는 게 굉장히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아주 생뚱맞지만 왜 라틴 아메리카에서 코카인이 많이 재배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역추적을 하는 그러한 글들이 많은데요. 그런 글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결국 이 1960년대, 70년대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어떤 그 공산주의 혁명을 두려워한 미국이 그 도시 빈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자 한 그러한 의도,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불량주택 지구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도시화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고 도시화를 반대하기 위해, 그러니까 도시화를 막기 위해서 결국 라틴 아메리카의 그 도시민, 그러니까 촌락민들을 촌락에 묶어둬야 했고, 그렇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토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지 개혁을 하자니 엘리트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래서 결국 택한 게 이제 열대우림 계획이 되고, 열대우림 계획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토지 생산성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러니까 어쩌면 인생을 그 저당 잡힌 그러한 꼴이 된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결국 택할 수밖에 없는 건 거기서 잘 나고 환금성이 높은 그러한 그 코카인의 재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신식민주의와 그리고 엘리트들의 그러한 자기네들의 기득권의 유지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코카인 재배 지역을 늘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보면 결국 지금 라틴 아메리카가 가진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엘리티즘과 미국의 신식민주의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문제를 또 그런 걸로 이렇게 기결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박구병 선생님의 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결국 그 라틴 아메리카의 특히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 너무 미국 탓을 하는 건가요? 예, 하지만 근본적인 그러한 원죄는 미국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많은 문제들, 뭐 마약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시의 불량주택지구 문제라든가 아니면 비공식 부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결국에 가서는 늘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틴 아메리카의 그러한 문제의 그 해결을 위해서는 그렇죠. 굉장히 요원하네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손을 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테말라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이라는 생각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좀 그 토론이 많이 거칠었네요. 네. 그래서 질문보다는 이제 제가 감상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저 플로어에서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으신 모양인데요. 그러면 저 발표하신 분들께서 이게 발표를 하시면서 이 오늘 저 토론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듣는 생각이나 그 본인들의 그 발표의 의미나 이런 거 그 좀 시간상 못하신 부분 있으면 김원중 선생님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원주민이라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 지금 기후 변화나 팬데믹 상황이 가져다주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또는 뭐 문명의 전환 이런 문제와 귀결이 돼 있는데 그 문제와 연결시켜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행위자로 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 글에서는 이제 그 이행의 세계관이 바뀌는 이행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에 이제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의 등장 그러니까 원주민들 뭐 아프리카계 흑인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드렸는데 바이러스도 행위자라는 겁니다.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렇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등장한 것은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자들이 살고 있는 영역을 계속 침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 매개가 누구가 됐던 그게 뭐 박쥐가 됐던 뭐 어떤 그런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김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국가라는 명제가 지금 굉장히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명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지구라는 개념 그래서 코스모폴리틱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 생명 없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 보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래서 신유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성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물론 아까 김희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그 국가라는 것과 어떤 시민의 안전 뭐 이런 문제들이 국가의 역할로 다시 등장하고 있지만 그런 경계를 뛰어넘어서 지구 생명체 가이아라는 문제도 지금 재해석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플로리버스인데 그것을 이렇게 다 단절시킨 어떤 거기에서 인간 중심주의 또 유럽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나머지의 어떤 그런 행위자들을 다 무시해온 이 근대 문명의 역사가 지금 기후 변화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으로 왔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대적 주체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국가에 대한 역할도 당연히 또 뭐 경제도 이제는 탈성장을 얘기한 건 오래됐고요. 성장의 한계를 얘기한 건 벌써 오래됐고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라틴 아메리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자본주의 이유를 벌써 얘기를 왜냐하면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어떤 발전의 도시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각성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 심지어 바이러스까지도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퇴치하면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어서 바이러스도 행위자 지구라는 온전한 어떤 것도 행위자라는 그런 관계론적 존재론이라는 문제가 지금 21세기 문명의 어떤 그런 이행 담론에 굉장히 중요한 태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라틴 아메리카를 바라봐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발표의 주제였습니다. 예, 웅장한 말씀에 이어서 짜잘한 부분을 언급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 인간 사회의 또 중요한 요소가 평화롭게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건 실한데 다 동의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극적인 경험, 뭐 그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 냉전 시기에는
뜨거운 냉전 또 뭐 열띤 냉전 어떤 내전의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정리되느냐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리뷰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굉장히 화려한 순간 이면에 어떤 식으로 이게 이행이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끊임없이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뭐 그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아까 김희승 선생님 말씀 듣다가 떠오른 거는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게 그 최명호 선생님도 뭐 미셸 푸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프랑스 혁명이 일단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어 그 매우 이제 서구 중심적인 혁명일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IT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에서는 또 다르게 볼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보면 공안위원회라고 있는데 사실 공안위원회 그러면 로베스피에르 뭐 이런 인상하고 연결시켜서 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보낸.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활동을 했던 일종의 임시혁명위원회, 혁명정부에 해당하는 건데 그 이름이 공안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세이프티이고 그 세이프티라고 하는 문제를 어쨌든 본격적으로 제기한 뭐 서양의 정치적 변화 가운데 이제 결국 이제 프랑스 혁명의 그런 의상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기회가 되시면 뭐 그런 어떤 서양 내의 어떤 근대적인 근대성이 표현돼서 결국은 이제 지구 전체로 영향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은중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플루리버스 안에 역시 이제 유럽의 영향 또는 유럽의 공간이라는 게 어쨌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시 이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토론자께서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의미 있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론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라틴 아메리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그 공부가 한국 사회에 꾸준하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아니 화두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 토론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